지금부터는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할 때 사용한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한 키가 다릅니다. 따라서 각 사용자는 두 개의 키를 유지해야 됩니다. 두 개의 키 중에 하나를 공개 키라 그러고 또 다른 하나를 개인 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키는 그 사용자가 비밀스럽게 유지해야 되지만 공개 키는 누구한테 공개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개 키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용어보다는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은 1976년도에 DP와 헬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학술 논문에 소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공개 키 기술과 관련된 것들은 그 이전에도 정부 기관들은 알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비밀 문서가 공개되어서 76년도 이전에도 그 영국 정부 기관에서는 공개 키 기술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1976년 이전에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공개된 문서를 통해서 증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학술적 문헌에 처음 등장한 건 1976년도이고 이것을 보더라도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기원전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됐던 것을 고려하면은 상대적으로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대칭 암호 알고리즘과는 달리 그 교체와 자리바꿈 연산, 비트들을 다른 값으로 교체하고 자리바꿈 해가지고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연산을 통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따라서 성능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칭 암호 알고리즘과 달리 사전에 공유된 키가 없어도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고 장점은 공유된 키가 없어도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공개키의 인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사전에 안전하게 원격에 있는 두 사용자가 어떻게 키를 공유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였으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공개키를 어떻게 인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공개키 인증이라는 것은 어떤 공개키가 주어졌을 때 이 키가 누구의 키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키가 김상진 키가 맞는 건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으면 사용하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이 앨리스한테 비밀스럽게 메시지 M을 보내고 싶어요. 여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앨리스가 밥한테 메시지 M을 비밀스럽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앨리스는 플러스 KB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줘야지만 플러스 KB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누구만 복구할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KB를 갖고 있는 밥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플러스 KB를 밥이 앨리스한테 줄 때 아니면 앨리스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밥의 공개키를 확보할 때 그것을 플러스 KC로 만약 교체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면 앨리스는
플러스 KB로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KC로 암호하게 되겠고, 그러면 이 메시지는 밥은 풀어볼 수 없고 C가 풀어볼 수 있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따라서 앨리스는 어떤 메시지를 사용할 때, 어떤 공개키를 사용할 때 그 공개키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공개키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때 널리 사용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인증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키 기술에서는 우리가 메시지의 비밀성을 보장하고 싶을 때는 공개키로 암호하고 그것을 개인키로 복호하지만 거꾸로 개인키로 암호하고 공개키로 복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마이너스 KC로 암호를 하게 되면 플러스 KC는 비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메시지를 복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 이 암호문은 비밀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KC를 갖고 있는 사람은 C밖에 없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C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개인키로 암호화해서 뭘 제공할 수 있냐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증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에도 만약 앨리스가 플러스 KC를 밥의 공개키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앨리스는 C가 한 것이 아니라 밥이 B가 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키를 이용해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도 공개키의 인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공개키의 인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어진 공개키가 누구의 공개키인지 확인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비밀성을 제공할 때도 중요하고 인증을 제공할 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칭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원격에 있는 사용자 간에 키를 비밀스럽게 교환할 필요는 없지만 내 공개키를 상대방한테 줄 때에는 이 키가 내 키이다는 것을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한 방법이 인증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할 때 많이 사용했을 그런 인증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에는 RSA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엘갈마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타원 곡선 기반 암호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RSA는 인수분해라는 수학 문제에 의존하고 있고 엘갈마는 이산대수라는 수학 문제에 기반하고 있고 타원 곡선은 이산대수 문제이긴 한데 조금 그 사용하는 환경이 일반적인 이산대수하고는 조금 달리 타원곡선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 설명드릴 때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키를 하나만 생성하면 되겠죠. 하나의 키만 사용해가지고 그 원격 있는 사용자들끼리 공유하는 거고요. 이와 같은 키는 그 알고리즘을 요구하는 키 길이에, 예를 들면 AES다. 그럼 AES는 128비트 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28비트 랜덤한 값을 생성하면 돼요. 생성해서 이거를 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두 개의 키를 생성해야 돼요. 공개 키와 개인 키. 보통 어떻게 생성하냐면
이 역시도 랜덤하게 생성하는데 보통은 랜덤하게 개인 키를 생성한 후에 그것을 이용해서 공개 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 키와 개인 키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쌍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키를 생성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다른 키를 생성하게 되는데 보통은 개인 키를 생성한 후에 공개 키를 생성합니다. 이 엘가마나 타운 곡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RSA는 거꾸로 공개 키를 생성한 다음에 개인 키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도 어떤 순서대로 생성하든지 간에 공개 키는 공개되니까 공개 키를 보더라도 이거로부터 개인 키를 생성할 수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요구사항입니다. 우리는 공개 키를 보더라도 그것에 대응되는 개인 키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개인 키로부터 개인 키를 생성한 다음에 공개 키를 생성했기 때문에 공개 키를 보더라도 이쪽으로 갈 수 없게 만들면은 이제 그 공개 키가 우리가 공개하더라도 개인 키를 계산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일방향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공개 키를 계산한 다음에 개인 키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생성하는 방법이 또 다 알려진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은 누구나 다 공개 키부터 개인 키를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 사용되는 어떤 값들, 이 값들을 모르면 이 공개 키가 공개되더라도 개인 키를 계산할 수 없도록 만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8장, 9장에서 이 RS와 엘가마를 실제 보면 좀 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않은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공개 키는 공개되는 것이고 그 공개되기 때문에 그 공개 키로부터 개인 키를 계산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 제3자들은 계산할 수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최초로 키들을 만들 때는 개인 키를 이용해서 공개 키를 만들거나 공개 키를 만들고 나서 개인 키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에 따라서는 이제 숨겨야 되는 정보들이 달라진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의 사용 용도.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도 대칭 암호 알고리즘과 같은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능 문제 때문에, 즉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그 성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칭 암호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보통 메시지 자체를 암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긴 메시지들, 파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암호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대칭 암호 알고리즘과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같이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랜덤한 대칭 키를 만들어서 메시지를 암호하고 그 대칭 키를 상대방의 공개 키로 암호해서 전달하게 되면은 사전에 서로 간에 그 대칭 키를 공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교환할 수 있고 성능에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대칭 암호 알고리즘과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공개키를 사용해서도 암호할 수 있지만 개인 키를 사용해서도 암호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알고리즘이 그렇지 않은데요. RSA 같은 경우에는 개인 키로도 암호화할 수 있고 공개 키로도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 키로 암호화하게 되면은 비밀성을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고, 개인 키로 암호화하게 되면은 인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개 키의 인증입니다. 밥은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암호해서 앨리스에 주기 전에 플러스 KA가 앨리스의 공개 키인지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고, 앨리스는 이 메시지가 밥이 한 것이라고 인증하기 전에 플러스 KB가 밥의 공개 키인지를 인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이 공개 키로도 암호하고 개인 키로도 암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암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RS의 경우에는 똑같은 알고리즘 이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공개 키로도 암호할 수 있고 개인 키로도 암호할 수 있는데, 앞서 얘기한 대표적인 이산대수 기반의 엘가마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그 공개 키로 암호했을 때하고 개인 키로 암호했을 때의 알고리즘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의 키를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암호 알고리즘의 주요 마일스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역사는 쭉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스가 아니라 로마, 기원전 로마 시대에서부터 시저 사이퍼, 줄리어스 시저 사이퍼에서부터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 초보적인 형태라고 하더라도 대칭 암호 알고리즘들이 쭉 사용이 되어 왔고, 현대 암호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마일스톤들을 공개 키와 함께 좀 설명드리면은, 뭐 요전에 여기에 이제 XOR을 이용한 그 원타임 패드라는 게 소개된 게 중요한 하나 빠진 거라고 볼 수 있고, 1949년도에 샤넌이라는 사람이 안전성의 개념에 대해서 perfect secrecy가 어떤 의미가 돼야 되는지를 소개를 했고,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발전을 뭐 큰 획이 없다가 1976년도에 디피 헬맨이 처음으로 공개키 개념을 학술 문헌에 소개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영국이나 미국도 뭐 소련 모르겠어요. 이런 정보기관에서는 주로 이 암호 알고리즘이 예전부터,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어떤 연구 결과들을 학술적으로나 또 상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어떤 상용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의 보완을 위해서 이제 암호 기술들이 사용되지만, 이런 70년대 이전에는 주로 암호 기술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연구가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76년도에 디피 헬맨이 공개키 개념을 제시했고, 77년도에 대칭 암호 알고리즘만 먼저 좀 소개하고 공개키 쪽으로 넘어가면, 77년도에 데스가 제안이 됐고, 97년도에 2001년도에 AES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스트림 사이퍼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스트림 사이퍼가 그 다음부터 널리 사용되고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아주 그 주요 마일스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76년도에 이제 처음 학술적으로 소개됐고, 77년도에 RS 알고리즘이 발표됐습니다. 그 다음에 84년도에 엘가마 알고리즘이 소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85년도에
신원 기반 공개키 시스템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인증서 기반의 공개키가 주였는데,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공개키를 인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신원 기반 시스템이 제한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DPK라고 하는 개념도 나와 있습니다. 분산 기반의 공개키 기반 인증서. 공개키 기반 인증서가 아니라 분산 공개키 기반 구조라고 하는 개념이 최근에 또 이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고, 85년도에 타운곡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타운곡선은 왜 중요하냐면은 암호키의 길이를 대폭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고 죄송합니다. 암호키 길이를 대폭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고, 그 공개키 연산의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암호 알고리즘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이런 엘감마나 RSA보다는 요 타운곡선 기반한 알고리즘들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또 중요한 것이 등장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알고리즘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양자 컴퓨팅의 구동 원리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면 이 컴퓨팅 환경에서는 이러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하나는 로브 그로버라는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에 의하면은 모든 검색 알고리즘을 ON이 소행되는 검색 알고리즘을 O 루트 N이 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그로버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면 128비트 키를 쓰게 되면 이 키의 안정성은 64비트가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더라도 대칭 암호 알고리즘들은 키를 어떻게 하면 돼요? 2배로 늘리면 돼요. 2배로. 128비트면 256비트를 쓰면 돼요. 그러면은 얘의 안정성은 128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었을 때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나 나중에 설명될 해시 알고리즘은 그 사용하는 키 길이를 2배로 확장만 하면 여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양자 컴퓨팅 현실화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피터 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양자 컴퓨팅에서는 인수분해나 이산대수 문제를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면은 엘감마나 이산대수, 심지어 타운곡선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키를 2배로 늘린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양자 내성 암호화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양자 컴퓨팅이 우리가 PC를 사용하는 형태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현실화될지는 구체적으로는 예측되고 있지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만약 10년 뒤에 예를 들면 양자 컴퓨터가
우리가 지금 PC를 사용하듯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모든 지금까지 사용된 공개키 기술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자 내성 암호화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93년도에는 타원 곡선과 조금 연관된 건데 겹선항 사상이라는 암호 기술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기반한 암호 기술들도 2000년대 초에 나왔습니다. 요것도 상당하게 어떤 그 암호 기술 연구에서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개키 인증입니다. 즉, 내가 어떤 공개키를 사용하기 전에 그 공개키가 실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용자의 공개키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안전하게 확인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인증서입니다. 인증서는 공개키와 그것의 소유자를 바인딩 시켜주는 전자문서이고요. 아무나 이 인증서를 만들 수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들어진 인증서를 조작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증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은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 전자서명에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전자서명에 생성한다는 것은 이 필요한 데이터들을, 인증서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CA의 인증기관의 개인키로 암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개인키가 없으면 이거를 만들 수 없고, 또 개인키가 없으면 이것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들을 조작하게 되면은 서명값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증서를 만들게 되면, 그리고 신뢰한 기관이 만들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요 주체, 예를 들면 여기가 김상진이고 여기가 플러스 K가 기록이 될 텐데, 그러면 이 플러스 K는 김상진의 키다라는 것을 이 인증서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확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증서를 구성하는 것들은 표준에 정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은 엑사 509 버전 3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두 개의 키를 씁니다. 공개키와 개인키예요. 그리고 공개키는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이고, 개인키는 비밀로 유지해야 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인증서에 포함되는 것은 바로 공개키입니다. 개인키는 인증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키는 별도로 패스워드 기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암호화돼서 유지되어 있습니다. 즉, 공개키 옛날 그 인증서를 사용할 때 그 공개키 인증서가 저장된 폴더를 한번 보신 분은 알 수 있는데, 공개키 파일과 DER이라는 공개키 파일과 개인키 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누구에게 줘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매체들이나 뭐 이런 데서 혹시 인증서가 노출돼서 어떤 보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인증서는 노출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증서는 원래 공개적으로 누구한테나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개돼야 될 정보예요. 누구나든지 보고 이 공개키가 누구의 공개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비밀을 요구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문제는 개인키가 노출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개인키는 대칭키로 다시 암호화되어 있는데 그 대칭키는 그냥 랜덤하게 만들어진 대칭키가 아니라 패스워드 기반한 대칭키예요. 즉 여러분들이 인증서를 사용할 때 어떤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 패스워드부터 대칭키를 만들게 되겠고 이 키로 -K를 암호화해서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K를 얻기 위해서는 K가 필요하고 이 K는 패스워드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개인키 파일이 노출이 되면 사용자들은 이 파일에 대해서는 패스워드 추측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 추측 공격이라는 것은 가능한 모든 패스워드로 키를 만들어 가지고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봐서 그 얻어진 값들이 개인키가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키가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인증서가 아니라 개인키이다 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증서에는 사용자 김상진 공개키 말고도 유효기간, 발급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 번호를 통해서 인증서들을 식별하게 되겠고 누가 발급한 건지, 카카오가 발급한 건지, 네이버가 발급한 건지 확인할 수가 있고 유효기간을 통해서 여전히 유효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공개키를 사용하기 전에 이 공개키가 누구의 공개키인지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증서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인증서를 처음 받게 되면은 이 인증서가 유효한 인증서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때 총 4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인증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CA의 개인키를 이용해서 전자서명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전자서명이 유효한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전자서명이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CA의 공개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CA의 공개키는 또 어떻게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냐면 얘도 인증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 인증서 그러면 내 인증서는 CA가 발급했으니까 CA 인증서가 필요하고 그럼 CA 인증서는 또 누가 받아요? 그것보다 상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맨 끝에는 최상위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상위 인증 기관은 누군가가 서명해 줄 수가 없죠. 신이 해줄 수도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최상위 인증 기관은 자체 서명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의 인증서를 확인할 때 올라가면서 많은 수의 인증서를 확인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요 하나만 가지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인증서가 자체 서명 인증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서의 서명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돼요. 물론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나서 유효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서명 확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 두 개를 먼저 하고 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총 4가지 단계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사용 용도를 확인해야 돼요. 유효기간은 보통 1년이었는데 요즘 이 사설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유효기간이 없어요. 카카오는 2년, 유효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그 공인인증서, 지금은 공동인증서라고 하는데 이 공동인증서들은 유효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용 용도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공개키가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제한될 수 있는데 이 용도로 맞게 쓰는 건지, 이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내가 사용하는 건지 이 용도 확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범용 인증서가 있었고 범용이 아닌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용은 한 가지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었습니다. 은행할 때도 쓸 수 있고, 등본이나 이런 걸 뗄 때 그 국가기관에 접속해서 나를 증명할 때도 사용할 수 있었고, 또 고가의 상품을 구매를 할 때도 이거를 범용 인증서 같은 거를 30만 원 이상 할 때는 사용해야 되고 그랬었습니다. 이거 경우에는 또 무슨 코트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논란이 됐었죠.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범용 인증서는 한 가지 용도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었고, 범용이 아닌 것들은 은행 인증서면은 인터넷 뱅킹 할 때만 사용할 수 있었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범용 인증서는 발급받으려면 비용을 내야 됐고 범용이 아닌 것들은 무료였습니다. 요즘은 조금 이런 개념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인증서 폐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인증서 폐지 여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뒤에서 또 설명드렸지만 신용카드가 있으면 여기에 11, 24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2024년 11월까지 유효한 거죠. 그럼 이때까지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 2024년 11월이 안 됐지만 내가 카드를 분실해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카드는 유효한 카드이지만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할 때 폐지가 된 애들에 포함되어 있는 인증서는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증서도 유효기간이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일 경우에는 이 기간에 유효한 거죠. 근데 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개인키를 분실했어요. 그러면 신고를 해서 개인키를 다시 어떻게 계산해낼 수 없으니까, 백업을 안 해놨으면 못 쓰니까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인증서를 재발급 받게 되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인증서는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내 예전에 개인키를 확보하더라도 그 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증서 폐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증서를 처음 받아서 4가지 단계를 거쳐서 확인해 가지고 유효하다고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에 똑같은 인증서를 또 사용할 때 얘와 얘는 보통 다시 확인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나서 다음번에도 보통은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명 확인은 한 번 하면 또 할 필요는 없죠. 인증서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명이 이때는 유효했는데 다시 확인하면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계 1과 단계 3은 보통 인증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다시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유효기간과 폐지 여부는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날짜가 언제 유효기간이 지날지는 모르는 거고 언제 그 내가 갖고 있는 인증서가 폐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번 인증서를 사용할 때마다 단계 2와 단계 4는 꼭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 인증서를 생성할 때 사용한 그 전자서명 값을 확인해야 되겠고, 이 전자서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공개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인증기관의 공개키를, 그러니까 이 기관의 공개키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필요하게 되겠고, 이 인증서를 확인하려면 또 전자서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필요하게 되겠고, 이 계층 구조로 쭉 올라가다 보면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인증기관이 최상위 인증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인증기관은 자체 그 인증서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인증기관이 없기 때문에 자체 서명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체 서명 인증서는 이 인증서에 있는 인증서의 그 공개키에 대응되는 개인키로 전자 서명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체 서명 인증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값들을 가진 최상위 인증기관 인증서와 똑같은 값을 가진 공개키만 다르고요. 똑같은 값을 가진 인증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최상위 인증기관 자체 서명 인증서는 자체 서명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의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누가 이 최상위 인증기관 인증서를 다른 걸로 교체하거나 어떤 인증서를 최상위 인증기관 인증서로 착각할 수 없게끔 하는 다른 보안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어떤 보안 메커니즘이 사용하는지는 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스를 통해서 올라가다 보면 맨 꼭대기에 있는 인증기관은 인증서가 있지만 이 인증서를 자기 스스로 서명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어떤 보안이 제공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계층 구조를 전 세계 모든 기관이 단일 계층 구조로 관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동등관계에 있는 인증기관들이 상호 보증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기관들이 있으면 얘들을 계층 구조로 묶고 해가지고 어떤 하이라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하이라키를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든 것들이 여러 개 이제 있을 것이고요. 이들 간에는 상호 인증이라는 걸 통해서 보증을 하게 됩니다. 즉 이쪽 인증서도 얘가 보증해주고 이쪽 인증서도 얘가 보증을 해줘서 신뢰를 구축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되겠고, 그거를 상호 인증이라고 합니다. 상호 인증. 그래서 원래 요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공인인증서라는 개념을 썼어요. 공인인증서라는 것은 국가에서 허락한 기관만이 그거를 이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했던 것인데, 이제는 이 법에 따르면 사기업은 인증기관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사기업도 인증기관이 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공기업,
국가에서 공인한 공기업들이 발행한 인증서들을 공인인증서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서를 공동인증서라고 했고, 이 공동인증서를 어떤 형태로 지금 관리가 됐냐면은 원래 인터넷진흥원과 행안부가 따로 나눠서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을 나누었고, 민간기관에서 사용되는 인증서들은 이런 사기업이 아닌 국가 공기업들을 통해서 인증서들을 발급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보안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신뢰관계라는 개념은 그 사회의 어떤 통용되는 신뢰관계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서양하고 또 동양하고는 약간 그 신뢰 개념이 달라요. 미국이나 이런 유럽들은 예전부터 어떤 신뢰라는 개념이 달라서 서로 어떤 신뢰를 많이 이렇게 있는 어떤 사회인데, 동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업을 신뢰하는 거하고 공기업을 신뢰하는 게 어떤 개념이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정부는 믿을 수 있지만 사기업은 믿기 어렵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머리에 있는 생각하는 논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세계와 또 이런 어떤 사상들이 또 생각들이 이제 동양하고 서양하고 그 차이들이 또는 사회들마다 달랐던 것들이 이제는 비슷해지고 있죠. 아니면 국제표준이라는 어떤 이름하에 비슷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공기업에서 하는 것과 카카오에서 하는 거랑 국가에서 그 승인한 공기업에서 제공하는 것과 신뢰도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지점에서 한번 원래는 이 공인인증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별로 고민을 안 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매체에 등장하는 어떤 이런 기사나 내용들을 보면 이슈는 공기업에 왜 특혜를 주냐라는 것보다는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라는 것에 원래 포커싱이 되는 거고, 사용하는 것에 불편하는 것이 과연 공기업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었냐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이 공인인증서 논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인증서 폐지와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인증서 폐지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도 유효기간이 아직 유효하지만 사용을 중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을 중지해야 돼. 유효기간이 남아있지만 사용을 중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했냐면은 인증서 폐지 목록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인증서를 폐지하고 싶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인증서 폐지 목록에 일련 번호가 추가가 되고요. 제 인증서에 인증서 자체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 번호가 이 폐지 목록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사용자들은 인증서를 확인할 때 최신 인증서 폐지 목록을 다운받아서 내가 지금 확인하는 인증서의 일련 번호가 이 폐지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인증서 폐지 목록은 보안의 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누구나 발급할 수 없어야 되겠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조작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인증서 폐지 목록도 인증기관이 CA가 인증기관이 전자서명해서 발급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증서 폐지 목록을 받아서 이게 유효한 인증서 폐지 목록인지 확인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내가 확인하려는 인증서 일련 번호가 이 폐지 목록에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처럼 나쁜 것들을 모아서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bad list 기반이라고 해요. 거꾸로 good list 또는 white list, 또 거꾸로 white list 대신에 black list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면 왜 good list를 쓰지 않고 bad list를 썼냐 하면은 보통 우리는 적은 것을 유지하는 형태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인증서들 중에 수많은 인증서 중에 폐지된 인증서는 전체를 생각하면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good list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bad list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good list를 유지하지 않고 bad list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증서 폐지 목록을 다운받아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번거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증서 폐지 목록을 다운받는 것이 아니라 OCS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해 가지고 인증기관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일련번호 뭐뭐뭐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인증서가 폐지됐나요? 안 됐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인증기관이 전자서명을 해서 yes or no라고 답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뒤에 설명되는지 모르겠지만 SCVP라고 해서 아예 인증서 검증 자체를 인증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련번호의 공개키를 받았는데 인증서를 받았는데 이 인증서가 유효한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CA가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yes or no라고 답만 주는 형태로 인증서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서 폐지 목록도 발급해야 되겠고 이 인증서 폐지 목록도 다운받아야 되겠고 필요하면은 인증기관의 인증서도 받아와야 되겠고 또 인증서가 내가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폐지를 요청해야 되겠고 재발급도 요청해야 되겠고 신규 발급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되겠고 그것과 관련된 법도 있어야 되겠고 법도 있어야 되겠고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공개키 기반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공개키 기반 구조는 인증서를 기반으로 하는 공개키 기반 구조이고 이 인증서를 사용하는 공개키 기반 구조에는 등록기관, 인증기관, 검증기관, 공개 디렉토리라고 하는 요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통 지금은 요것과 요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신원을 지금의 인증서들은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에 신원 정보를 포함합니다. 김상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신원을 왜 집어넣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그리고 요거에 대체되어 나온 사설인증서에는 소유주 정보에는 신원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신원을 확인하고 김상진이 요청했을 때만 발급해줘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요청했는데 김상진 인증서를 그 사람한테 발급해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만들려고자 하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어떤 별도 기관을 둘 수가 있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인터넷 뱅킹에서는
은행이 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원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오프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신원을 확인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용자가 그 통장의 소유주인지 별도로 온라인으로 확인해 가지고 인증서들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키를 포함하고 있는 인증서는 비밀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든 발급한 인증서들을 공개 디렉토리에 저장한 다음에 사용자들이 필요할 때 특정 사용자의 공개키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공개키 디렉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김상진의 공개키를 범용 공인인증서를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이런 것들을 사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제 개인적으로는 합니다.